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1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무더위 속에 단비가 내리면서 네. 날씨 좋죠.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요? 좋지 않아요? 비가 오는데요. 난 비오는 나만 좋아하나? 비 덥지 않으니까 좋아요. 네, 진짜. 네. 갑자기 너무 막 핫했으니까. 출근할 때 힘들어요. 알았어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네. 네, 맞아. 목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약을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쟁이.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약해요. 네. 투혼 방송. 약해요. 클린스만호도 약해요. 그렇죠. 약했어요. 황선홍어도 약했어요. 약해요. 네. 약한 주네요. 아팠어요. 황선홍호는. 네.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화났죠 좀. 황선홍호는 중국이 너무 거칠더라고요. 역시나 뭐. 좀 보면서 오랜만에 저도 그렇게 육두문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경기력 때문에 욕하진 않는데 심하게 거칠더라고요. 화가 날 정도. 그리고 1차전은 주심 부심 모두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2차전도 마찬가지. 2차전도 그랬어요? 네. 어. 그러니까 완전 뭐 그들의 판이었죠. 1차전 골 먹은 것도 사실 공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제대로 판독.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주심 관련된 얘기랑 좀 더 하겠습니다. 조용하란 얘기죠? 아닙니다. 네. 댓글부터 하겠습니다. 네. 레산 붕어님이요. 고마웠어요. 김은중호. 주시은 목소리 귀엽다. 다행이네요. 초호기 52님이요. 종합병원 주하나 역류성 식도염. 설마 이번 주도 엄원상 선수 인대 손상 부상. 비매너 소림축구 화가 난다. U17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카타르 6대1 쩐다. 부상은 유유 잘 보고 갑니다. 17세 이하 팀은 2차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4대0으로 무찌르고 네. 지금 토너먼트 통과를 확정했죠. 2경기만에. 여기야말로 어린 선수들이 아주 네. 어린 선수들이 아주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참고로 이 대회는 이제 아시안컵 대회인데 16개국이 참가해가지고 4위 안에 들면은 올 11월 달에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 있는 대회입니다. 올해 열리네. 올 11월에 원래 페루에서 열리던 경기인데 페루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개최권을 박탈당했죠. 그 대회구나. 그 대회.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저도 알아봤는데 인도네시아로 오면 되겠네요. 아르헨티나만 아니면 아르헨티나만 난민만 아니면 이스라엘 통과한 거 아닌가요 그때? 패신 아이파크님이요. 주민규 뽑으라는 얘기는 울산 팬들이 들으면 기가 찰 듯. 왜요? 대표팀에도 못 뽑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를 아시안 게임에 들어간 거에 대한 반감이 아닐까요?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뭐 성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그렇죠. 소속팀 감독님들은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미 경찰청으로 복무를 마쳤고. 네. 니갈까님이요. 이번에도 U20 유스 잘 키운 강원 FC에 결국 칼을 뽑았군요. 윤수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강인 선수 덕분에 스브스가 대박이 터진 축하드려요. 거피셜이라. 최용수 감독님은 좀 생뚱맞은 타이밍에 갈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북에 2대1로 지고 나서 바로 결정이 됐다라고 해요. 경질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그 즉시 바로 윤정환 감독도 저녁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결정된 어떤 상황인데 뭐 그 뒤에 김명지 대표와 뭐 최용수 감독과의 관계는 뭐 나쁜 편은 아닌데 김명지 대표이사의 좀 결정을 내린 거죠. 최용수 감독의 자진 사퇴는 아니고 확실하게 경기를 나빠졌겠네요 이제. 약간 조금 좋진 변수이지 않겠네요. 않을까.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감독님. 앞으로 못 들을 것 같은데. 고별 방송. 예능 수배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짜 경질되신 분이라 조금 조심스럽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능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한참 강원 골대녀 감독 한번 맡으실 것 같은데. 돌아오시려나요? 그 이용표 대표이사 시절에 최용수 감독님 모시면서 되게 좀 장기간 좀 먼 곳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강원의 상황이 감독을 바꾼다고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 전체가 다 다운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정비를 감독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그래서 이적 시장까지 좀 바라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최영수 선수도 이적 시장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 김병지 대표이사가 이적 시장에서 좀 더 영입을 본인이 이적을 해주겠다라고. 해버렸어요. 무적이 돼버렸죠. 무적.
천하무적이 됐네요. 자 다음이요. 바로 그 댓글이네요. 아. 장진성님, 최용수 감독님이 그만두셨다던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이제 하성룡 기자님, 최용수 감독 성대모사 들을 기회가 적겠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원 해주시듯 다비드리님이요. 협회가 잘했다 이야기가 나온 이번 화이지만 황선홍호의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 대해선 대체 무엇을 위한 경기였나라는 비판점이 떠오르게 되네요. 단순히 호흡 적응과 아시안게임 로드맵이었을까요? 로드맵이라면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당하는데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 지양하겠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았다 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2연전으로 느껴지네요. 클린스만 후 첫 승도 또다시 미뤄지고 김은중호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드뉴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평가전은 예고가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좀 알아봤는데 지금 24세 좀 어색하죠? 23세가 아니라 24세 이하 대표팀이 나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1년 미뤄져서 24세 이하 대표팀이 지금 그 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의무 차출 규정이 없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 매치 기간을 이용해서 의무 차출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이 선수를 약간 돌려 쓰는 편법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대표팀에서 뽑을 수 있는 그렇죠. 시기니까. 네네네. 이제 해외파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파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 그 국내파 같은 경우는 황선홍 감독이 워낙 K리그 감독들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협조해달라 도움을 많이 받는 케이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A매치 기회 때 선수들을 소집을 훈련을 하고 또 경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9월 달에 최종 명단 발표, 최종 소집하기 전까지 도저히 기회가 안 나서 직접 협회에다 요청을 했대요. 평가전을 잡아야 되고 평가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왕이면은 현지 답사 겸해서 현지 적응할 수 있는 중국과 평가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요청을 했던 거고 중국 축구협회도 이게 우리도 오케이 받아들였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A매치는 아니죠. 24세 이하 대표팀의 A매치 아니니까 평가전이 성사됐던 부분인데 어차피 뒤에 질문도 있는데 그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면은 이번 평가전 같은 경우에 제일 우선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현지 적응. 거기가 워낙 습한 지역이래요. 항저우가 네. 그 이번 경기가 열린 스타디움이 진화 스타디움인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경기장이에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갔을 때 지금도 엄청 습하고 더운 기후였는데 9월 달, 10월 달 되면 더 습해진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여기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현지 적응을 위해서 첫 번째 간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선수들은 K리그 경기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경기 감각이라든가 경기 체력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선수들이 합을 맞춘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 조합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황선홍 감독은 이 조합의 최우선을 두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부상이 발생하고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황선홍 감독이 2차전 끝난 다음에 딱 이벤트가 결정적이었는데 나는 90분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70분 경기밖에 못한 느낌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지 못하고 그 경기 상황에서 발생한 변수들로 인해서 뭐 하지 못하고 결국 득보다 실이 더 컸던 케이스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거죠. 엄원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합도 잘 맞았고 그 첫 골들도 번째 경기 후반전 그렇죠. 네. 후반에 거의 초반에 엄원 선수 2골 넣고 바로 정우영 선수 골 넣고 완전 흐름을 네. 타버렸죠. 네. 골도 다 멋있었고 엄청난 그랬었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아이고.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위축이 됐고 네. 또 2차전도 위축이 됐고 또 1차전에 대한 기억도 있을 거예요. 네, 중국 선수들은 신이 났고 네, 더 심하고. 아니 황선홍 감독 어제 기욱할 때 제가 공항을 갔다 왔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큰 부상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경기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선수들 테스트가 가능했겠어요. 이런 경기. 그러니까 근데 팬들의 아쉬움은 그거죠. 뭐 뒤에서 뭐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이 워낙 거친 건 또 알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 뭐 주심 뭐 부심까지도 중국 그러니까.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왜 중국과 2연전 두 번이나 이렇게 경기를 준비했냐 뭐 그거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 질타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질만 했어요 경기가. 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정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하성룡 기자님을 희성룡 기자님으로 오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성룡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세리에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같은 경기장을 쓰는데 이 두 팀이 만나면 팬들에게 홈 원정 티켓 배분을 따로 하나요? 네, 따로 합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스타디움이죠. 산시로 스타디움. 산시로 스타디움은 그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에서 원래 산시로 스타디움이라고 불렸는데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홈 경기로 하게 되면서 두 팀의 그 어느 홈 경기를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장 이름이 바뀌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이라고 불릴 경우 인터 밀란이 홈 경기를 사용할 경우 그렇게 불리게 되는데 주바페 아니면 이름은 모세페? 네, 이름은 그렇죠. 하나인데 그렇죠. 별명은 서로 이게 왜 모르겠네요. 이렇게 불리게 됐냐면은 원래 산시로 스타디움인데 이 선수가 두 팀에서 모두 뛰었던 레전드 선수예요. 산시로가 아니요. 산시로는 지역 이름이고 주세페 주세페 메아차가 메아차가. 주세페가 양팀의 레전드인데 AC 밀란에서 좀 더 인터 밀란에서 좀 더 이제 레전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의 이름을 차용해서 이 스타디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오. 케이스고요. 질문 답변 드리면은 홈 경기장과 원정 경기장 당연히 차이가 있죠. 홈 경기 쓰는 팀은 좌석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원정 그러니까 AC 밀란 산시로를 홈으로 쓰게 될 경우 인터 밀란 팀에게는 원정. 서포터석 2층 한정된 좌석만 줍니다. 반대 똑같아요. 인터 밀란이 홈 경기일 때는 AC 밀란 팬들에게 신기하다. 예, 이게 블루 그린석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좌석을 보면은 본부석 기준으로 왼쪽 스타디움 왼쪽은 블루예요. 오른쪽이 그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호등이네.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AC 밀란 같은 경우는 거기 블루석이 이제 홈 서포터석이잖아요. 근데 원정석 될 경우에는 그 2층 한정된 공간만 원정 서포터석으로 서게 돼요. 거기가 이제 홈 경기일 때는 극성 서포터스들이 주로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만 원정석으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가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 이제 많이 찾아봤죠 자리를. 아. 네, 배치도 그- 생생한- 생생했어요. 아주. 네, 아주 거기 앉아 보시는 줄 알았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블루 섹션의 301부터 318구역까지가 그거래요. 됐어요. 네. 아 너무 거꾸로 설명했네요. 인터밀란이 블루입니다. 뭔 말인지 못 네, 알아듣겠습니다. 모두들 구분되어 있대요. 어쨌든 다르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축덕숙덕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하성룡 기자님 혹시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을 초청국이 하면 컨페데레이션스컵은 누가 나가는지 알아보셨나요? 4년이 지났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4년이 지나서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을 안 아마 해주고 다음에 있구나. 답변 드린다고 하고 여태까지 산시로 답변 안 좌석 드려가지고.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네, 답변 드리면요. 준우승 팀이 네, 초청국이 약 먹어. 초청국이 우승을 하게 될 경우, 물론 현재까지 초청국이 우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이 이 대회를 한 5번, 6번 결승인가 나갔죠. 한번 가지 않았나요? 결승 제 못 기억으로는 갔나? 일본 간 적이 없는 멕시코인가요? 거 멕시코 멕시코. 정도가 맞아요. 갔던 것 같아요. 초청국이 우승할 뻔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초청국이 우승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초청국이 아닌 준우승 팀이 컨페데레이션스컵에 나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 남북을 다 통합해 버리면 대회가 성립이 안 되겠죠. 네. 세 번째 질문은 저한테 하셨네요. 축덕숙덕을 꾸준히 듣다 보니 목소리 좀 봐.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소리가 이렇게 약발이 떨어지고 있군요. 벤투 감독 초임 시절에 황인범 선수를 엄청 많이 비판을 했더라고요. 특히 주신 아나운서님이 42회 때인가 꼭 그 자리에 황인범 선수를 써놔야 하나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주시은 아나운서님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이분 아유, 뒤끝이 장렬이신데 아주. 벤투호의 황태자인데 황인범 선수는 생각은 바뀌라고 있는 게 생각이니까요. 황인범 선수 파이팅! 클래스만호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파이팅! 그러니까 지금 두 경기 다 풀타입 뛰었죠. 황인범 선수. 근데 오히려 이번 잘 안 보여. 이번 두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의 아쉬워요. 존재감이 많이 약해진 네, 게 네. 아닌가. 아쉽긴 하죠. 지난번 울산에서 하성룡 기자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방송에서 저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듣고 너무 웃겼어요. 특히 처음에 주시은 아나운서님이 제 이름을 크게 외쳤을 때 순간적으로 네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회르전은 어느 기자님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축덕숙덕 모든 분들 즐거운 축구 방송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이분이 페루전 하기 전에 보내주셨죠. 한참 지난주에 네. 남겨주신 거죠. 네네네. 이분을 제가 부산에서 또 뵀습니다. 아 진짜요? 연이 어떻게 페루전에서? 이 정도면 네. 데스티니 아니 데스티니? 이분이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아니 그 울산전 같은 그러니까 네. 울산에서 3월달에 A매치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 시작 한 3-4시간 전에 경기장 주변에서 팬들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먼저 저한테 이제 네. 하성룡 기자님 아니십니까 해서 인사를 했던 케이스고
이번 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경기장 주변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 진짜 많았는데. 이분이 그분 지금 맞겠죠? 그분 맞을 것 같은데 이분이 약간 독특한 캐릭터를 머리띠 붉은 악마띠도 하고 머플러도 네. 하고 딱 저번에도 그랬고.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게 하고 오세요. 제가 멀리서 보고 이분을 처음에 알아보고 제가 가서 인사드렸어요. 이번엔 네가 알아봤구나. 제가 특이야 이 알아봤습니다. 정도면. 다음에는 약속을 잡고 가세요. 맞아. 내가 제가 어디서 언제 가는데 만나요? 만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질문 처음에 말씀해주신 희성용 기자님 이걸 저에게 글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그때 희성용 기자님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부산에 사람 진짜 그것도 많았는데. 바로 알아보네. 네. 아무리 뭐 약간 맞아. 좀 특이한 복장이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야, 그 6만 명 온 경기장에서 네. 그분을 얼마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돌아다니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해가지고 인사. 2년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2년인데요. 동해안 쪽 가면은 이제 생각이 나겠어요. 예. 다음에 뭐 이렇게 쥐포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만나면. 네,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또 뭔가 사드리도록 오시겠네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네, 희성용.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A 매치를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이거 그건 안 줄였네요, 다시. 네. 네 갈까 아니었나요? 줄여서. 맞아요. 지난번에. 네가 메일은 할까님. 또 플레임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중국 평가전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대답을 한 걸로 해야 할까요? 네. 아, 중국 평가전의 의미.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평가전 및 아시안게임 경우 A매치 셈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A매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성인 대표팀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화팬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A 매치란 개념 자체는 성인 대표팀, A 대표팀 간의 경기를 A 매치라고 하고요. 이번 중국과 평가전 같은 경우는 공식 경기에 들어가서 모든 집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1년 만에 패배였나요?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중국의 연령대 이- 대표만 따져서 그런 A 거 매치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A 매치는 아니고 연령별 대표팀 네네. 맞대결 전적에는 들어가고요. 공식 경기로 인정이 되고 아, 그렇죠. 그래서 A 매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여기서 아까 제가 심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1, 2차전을 다 주심뿐만 아니라 대기심들도 그렇죠. 다 중국인들이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A 매치 경우는 평가전에는 무조건 제3국 심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 걸린 대회도 제3국 심판 쓰게 되는데 연령별 대표팀의 그냥 단순 평가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돈 아끼려고 자국 심판을 썼을 케이스도 있고요. 좀 아니면은 VR도 안 쓰고. 그렇죠. 아니면은 중국의 성향을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심판을 쓰는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담그려고. 그렇죠. 제 말이 딱 그거였죠. 작정하고. 네. 아시안 게임은 VAR을 하나요? 뭐- 지난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가 안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디부터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토너먼트부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기억이 잘안 나네. 못강부터. 러시아 찾아봐봐. 월드컵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게임 VAR 이렇게 쳐봐. 요거는 협찬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너무 대놓고. 아니 그러면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건지. 이렇게 협찬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짙게 새겨진 벤투호의 4년, 클린스만호의 무승 딜레마. 무슨 의미인가요? 짙게 새겨진? 아, 그러니까 좀 벤투호의 그림자가 아직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벤투호의 향수? 그런 성적 느낌? 뭐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전술적인 것도 아직 클린스만 감독만의 뭔가를 보여주지 보여주기에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렇다고 벤토 같진 않은데. 벤투호 같진 않죠. 벤투호 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않다는 얘기로 하는 근데 거죠. 뭐 이제 근데 뭐 손흥민 선수도 아직 벤투 감독님의 전임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클린스만 감독님의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좀 시간적으로 그렇죠. 부족하지 않나. 아직은 뭐 그런 클린스만 얘기를 감독의 했죠. 전술을 이 확실히 드러난 경기를 했다고 보긴 어렵고 네. 지난번 평가전은 일단 뭐 월드컵 멤버 그대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 벤투호 연장선상에서 선수들 평가하는 정도의 평가전이었다면 이번에 좀 뭔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또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의 첫 픽인데 음. 첫 픽치고는 너무 이제 제대로 된 베스트를 구성하지 못한 셈이죠. 네. 어쨌든 세 골 먹으면 네 골 넣겠다고 했던 네. 세 골을 안 먹어서 골을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두 골을 더 먹었으면 네 골을 넣었을까요? 한 골만 먹어서 골을 안 넣은 건 아닐 테고. 그 작동 조건이 3골 먹히고 봐야 되는 거, 2골 먹히고 봐야 되는. 둘 중에 하나 맞죠. 실점 많이 해도 더 많이 넣겠다라고 했는데 실점은 많이 하고 더 많이 넣지 못하고. 네. 절반의 좀 우스갯소리, 성공인가요 절반에? 절반의 적중. 예. 우스갯소리
웃기긴 하지만 최근에 뭐 킬러 문항 없앤다고. 네, 네, 수능에서 지금 난리죠. 우리 팀에 킬러가 없어졌어요. 자, 페루전 네. 1대 0으로 졌습니다. 페루에게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어우. 전반전은 뭐 완전히 밀렸죠. 페루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였나요? 뭐 피파랭킹 랭킹은,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아. 높죠. 그리고 남미에서는 그래도 뭐 남미의 강호, 강호는 아닌데 복병. 복병 정도는 할수 되죠. 있겠죠. 에콰도르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콰도르, 예. 칠레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랑 총 3번 만났는데 한 번도 이기질 못했죠. 아. 1무 2패. 만만한 팀은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너무 못하고. 국내에서 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좀 더 초반부터 좀 뭔가 보여주길 바랬는데 아르헨티나인 줄 알았어요. 초반 한 20분. 페루가요. 아르헨티나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약간 좀 고수의 향기가 좀 물씬 풍겼죠. 패스 너무 맞아요. 여유롭고 패스를 너무 패스가 티키타카가 탕탕탕탕 이렇게 치고 딱 저렇게 잘하는 팀이었어. 막 잘라먹고 정말 놀라울 가던데. 정도였던 게 페루가 전반 한 20분 동안은 정말 강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르헨티나처럼 강한 압박과 개인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냥 단순 생각으로 페루가 우리나라까지 날라왔어. 엄청 장거리 비행을 했을 테고요. 그쵸. 시차 정도 안 될 테고요. 안 되죠. 근데 페루가 준비를 정말 잘한 경기이고 페루가 준비를 단단히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페루가 우리나라 경기 준비하면서 이례적으로 연습 경기까지 요청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 준비를 많이 왜 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페루에서? 열심히 했을까? 네, 페루에서. 왜일까? 근데 우리 페루가 페루- 우리나라만 준비한 것 같아요. 일본한테는 4대1로 졌어요. 4대1로 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꼭 자꾸- 이기고 싶었나 보다. 일본하고 비교가 되면서 더 약간 네, 우리가 그렇죠. 말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던 평가전인데 이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루가 전반 20분 내내 그렇게 전반 압박을 강하게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당황한 게 너무 당황하죠. 보여요. 네, 경기였죠. 수비가 너무. 네. 저 가서 봤거든요. 직관 네, 봤어요? 갔었어요. 아, 부산 갔었어요? 네, 부산까지? 친구 중에 한 명. 희성용 못 봤어요 혹시? 희성용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김정원님 모셨어요. 못 봤는데 이제 그 가서 봤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때 무건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못해가지고 경기장에서 음소거 상태. 음소거 상태로. 근데 제가 보면서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 목이 더 안 좋아진 이랬어요. 이유가 있었네. 근데 말 거의 안 해요.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공격도 제대로 안 가고 이러면 쉽지 않아 하고 바로 골을 못 켰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막 그 축구에 입문한 친구여서 대전 경기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어제. 둘 다 봤어요? 저는 안 봤죠. 저는 못 그 갔는데. 친구가? 네, 그 친구 지금 거의 축구에 미쳐가지고. 근데 저 보고 와 너 축구 진짜 잘 본다. 그래서 뭐 하지만 못하는 거야. 말 못. 근데 수비가 역시 김영권과 김민재 중앙 수비의 공백은 네, 크네요. 컸죠. 그렇죠. 그 두 선수가 우리 대표팀을 거의 지금 4년 넘게 중앙 수비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고 간혹가다 한 선수가 빠지게 될 경우 들어가는 선수가 권경원, 때로는 더블로 많이 박지수. 들어가지만 박지수 선수도 있었고 조유민 선수가 조유민 선수가 조유민. 있었네요. 부산 근데 이 뮤지션. 박지수 선수, 정승현 선수 조합이 되게 이거 따져봐야 되지만 몇 거의 번 없었던 없었죠. 최근 4년 동안에도 거의 한두 차례밖에 없었던 아마 여기 발이 안 맞을 수밖에. 저기 없는. 유럽파 없이 1월달에 전지훈련 갔을 때 그럴 정도에나 맞춰볼 호흡 정도였고요. 뭐 포백 라인 전체가 거의 그렇죠. 전부 네, 새로운 멤버잖아요. 네. 폭백- 이기재, 안현범까지. 포백 라인에서 그죠 이기재 선수가 조금 몇 번 이제 AF팀에 왔을 정도지 포백이 아예 바뀐 네. 상황에서 그것도 전반 11분 만에 원터치 패스 3방에 그쪽 수비 우리가 수적으로 더 많았거든요. 페널티 박스 안에 5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을 놓쳤죠. 놓치고 원터치 패스 3방에 우왕좌왕하면서 왼쪽 공간이 완전 뻥 뻥 뚫려버리잖아요. 그거는 완벽하게 이 선수들의 수비 호흡이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하다 먹힌 거죠. 네. 그렇죠. 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사실 앞선에 있는 그 중앙 수비수 원래는 정우영 선수가 쭉 섰지만 이번에 또 원주재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거의 뭐 후방이 여기 아예 안 다 됐어. 새 얼굴이라 네.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화려하면 뭐하나. 그래도 이강인이 있어서 공격은 좀 됐습니다. 네, 공격은 꽤 기회가 있었어요. 페루전은 정말 그냥 이강인을 위한 이강인만 있었던. 이강인을 위한 경기였어요. 팬들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 뭐 이강인 해줘 축구였다 일명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 잡고 뭐 전광판에 얼굴 나오면 뭐 거의 난리 나요? 콘서트예요. 맞아요. 또 저기 또 마요르카에서도 보고 국대에서도 봤잖아요. 네. 국대 이강인 또 좀 더 다른가요? 어때요? 비슷하던데 하는 역할이 계속 올려주고 마요르카의 사이드에서. 저 팀이 그냥 네. 근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네. 무리끼가 없었어. 우리키가 없어서 소리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슈팅하고. 우리키 대신 조규성 선수는 헤더를 좀 몇 개 몇 개. 놓쳤고요. 오형규 선수가 좀 많이
네. 아쉬움이 아쉬웠죠. 컸죠. 약간 기대가 급했나 조급했나.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네. 슈팅에. 막 뜨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첫 선발 기회를 받다 보니까 선수들 이렇게 좀 유럽에서 본인이 들떴지.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뜬 거죠. 그래서 경기 중간 중간에도 황희찬 선수가 오영규 선수한테 힘 빼 이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마음은 들뜨니까 표정부터 공이 힘이 뜨지. 잔뜩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내가 막 맞아. 긴장해가지고 막 이런 느낌. 맞아요. 눈 동글동글하게 뜨고. 네. 오히려 뭐 네. 첫 경기 뭐 데뷔전 치렀을 때나 혹은 뭐 이후에 뭐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는 더 여유로웠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오영규 선수가 전반에 그렇게 기회를 조금 놓치고 나서 후반에 교체 투입된 조규성 선수가 오히려 제공권을 좀 장악하면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와 헤더 호흡이 좀 잘 맞았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전에서 봤던 그런 장면까지 나왔을 이강인의 정도로 패스는 역시 네. 월드 클래스예요. 네. 킬 패스가 7번. 이게 다 이제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패스였다는 거잖아요. 키패스 같은 경우 그죠? 슈팅으로 연결된 걸 키패스라고 하죠. 네. 크로스 정확도가 63%, 유효 슈팅도 슈팅이 좀 아까웠어요. 네. 중거리 슛, 헤더도 네. 좀 방향만 좋았으면 그렇죠. 골키퍼가 잘 막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막지? 음. 우리 막 소리. 페루가 잘하더라고요. 난 소리 못 생각보다. 마요르카에서 나온 스탯이에요. 슈팅 1위, 그 다음에 크로스 1위, 키패스 1위. 팀 내에서 이날 페루전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정말 번뜩이는 움직임 보이면서 팬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공만 잡으면은 이제 다들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기대 엄청 해. 눈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플레이 그렇죠. 자체가. 감탄이 나올 정도로 특히 이 선수가 한국 유형에서 찾기 힘든 상체 페이크를 쓰는 선수라고. 그거 상체 진짜 잘 쓰더라고. 어깨를 막 우리가 발을 요란하게 하는 양발 뭐라고 하죠? 헛다리 드리블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어도 상체 페이크는 이거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유럽 감성이거든요. 남미 감성, 유럽 감성이거든요. 남미 감성이죠. 한 번은 무조건 예. 쓰던데. 네. 공을 잡으면 한 예. 번은. 제자리에서 그냥 제쳐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 상체 페이크는 하프라인 이런 데서는 잘 안 써요. 하프라인에서는 발재간으로 빠져나오고요. 상체 페이크는 꼭 크로스 올리기 맞아. 직전에 직전에. 한번 약간은 사이드라인이나 코너킥 쪽으로 한번 페이크 준 다음에 올리는 아이고, 그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워낙 왼발을 잘 쓰는 거 알다 보니까 이제 그 왼발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든 그걸 한번 벗겨보려고 또 측면에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클린스만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잘했지만 이강인 선수도 꽤 많이 막혔어요. 클린스만 감독의 멘트가 아주 저는 이게 딱 와닿는데 이쪽 남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라리가를 중심으로 많이 봐요 경기를.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워낙 잘 알고 있대요. 이 페루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 선수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지시가 분명히 두세 명이 에어사를 하는 거에 들어갔을 거고 그거를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해서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많이 막혔던 장면도 많거든요. 그 상대가 전략을 이강인 막는 전략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이날 페루전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3월달 A 매치 때 가장 재미를 봤던 거가 센트럴 손이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롤을 주면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역할을 줬는데 이날은 투톱을 쓰긴 했어요. 오영규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썼는데 그 프리 센트럴 역할을 황희찬 선수에게 줬어요. 크리스만 감독이. 근데 이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선수 능력이 아니라 이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황희찬 선수 우리가 알다시피 직선적인 스타일 유형이잖아요. 측면을 쭉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거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가운데서 그 프리 센터럴 역할을 해줄 선수는 공을 잡고 그 선수들 두세 명의 수비가 몰리면 그걸 탈압박해주고 지켜주고, 그걸 순간적으로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 역할을 해주는 롤을 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 역할하고는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와 좌우 스위칭을 하면서 크로스도 올리고 잘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앙에서. 그 손흥민의 대체자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위치도 위치였지만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네네. 예, 않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저는 황인범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더 올라와서 황인범 선수는 일단은 포지션상으로는 고 센트럴보다는 좀 조금 아래죠. 아래에 있는 아래죠. 위치인데 황인범 선수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 두 경기에서 잘안 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고 많이 부진했던 선수가 황인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장기는 다들 알다시피 퍼스트 터치로 인해서 상대 압박을 한번 벗겨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찔러주는 네. 패스들 패스 그런 기술이 번뜩임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파들이 지금 시즌이 끝났잖아요. 근데 다른 유럽파들은 시즌이 끝나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경기를 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유럽파 중에서 가장 공백이 큽니다. 5월 15일 날 마지막 경기를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경기를 안 뛰고 지금 뭐 파주나 이런 데서 선수들과 미리 소집되기 전부터 훈련을 했다라고 해도 체력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기 감각이 문제인 거거든요. 한 달 동안 경기를 안 뛰면. 황인범 선수가 1차전, 2차전 끝나고 나서 본인이 그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 감각이 잘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황인범 선수의 롤이 우리 대표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바페가 그렇게 비판했던 황인범 선수가 중요한데 거기서 공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클린스만호의 공격이 페루전 근데 공이 엘살바도르전뿐만 아니라 뿌려지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을 못 잡았어요 일단.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따로 롤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확실한 롤이 있었잖아요. 벤투호의 중심이었잖아요. 빌드업의 중심이었죠. 빌드업의 중심이었잖아요. 손흥민, 황인범. 근데 빌드업이 앞뒤로 별로 안 되는 약간 그 경기였잖아요. 안 됐죠. 그래서 황인범을 통해서 공이 가야 되는데 네. 황인범을 일단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강인을 통해서 공이 갔죠 거의. 공격 라인은 거의 이강인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은 자기 역할을 이 롤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황인범을 너무 활용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불안한 데다 거의 뒤로 수비 쪽에 네. 치중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뒤로 돌리는 상황이었겠죠.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계속 골키퍼 뒤로 볼 배급을 했다. 골키퍼가 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후방 빌드. 계속 키퍼한테 공이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속된 뭔가가 없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자, 그 원인을 황인범 선수 개인적인 부진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파트너 조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뭐 항상 기성용 제2 후계자로 정우영 선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우영 선수 예, 그 정우영 선수가 뒤에서 딱 받쳐주면서 그 롤이 황인범 선수와 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정우영 선수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섰던 선수가 원두재와 박용우 선수예요. 원두재 선수 한 2년 만에 A 매치 왔고 박용우 선수가 이번에 데뷔전이었나요? 네, 네. 데뷔전이었죠. 이 두 선수가 프로팀에서의 기량을 많이 못 보여주면서 이번에 황인범 선수의 수비적으로 더 내려와서 하는 역할이 커졌고요. 그게 이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원인은 우리 팀이 김영건,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왔던 게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건데 두 선수는 정말 빌드업의 그 패스가 강한 선수들이에요. 대가죠. 김영건, 김민재 선수가. 근데 이번에 저는 박지수 선수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박지수 선수의 후방 잘하는 롱 거죠. 패스는 괜찮았는데 후방에서 나가는 패스들이 없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공 잡을 기회가 없는 없는 거예요. 거 맞아. 그래서 거기가 롱으로 없었어. 그냥 사이드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맞아. 중간을 거치지 않고. 거치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기만 그게 하더라고요. 클린스만호의 색깔일까요? 아니면 색깔,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일까요? 색깔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클린스만 감독이 내세운 게 빠른 전환이거든요. 클린스만 너무 중원이 감독은 그럼 삭제되는 거 아닌가? 빌드업하고 좀 안 맞네요 그러면. 빌드업하고는 안 맞는 아. 스타일이죠. 네, 빌드업이 있을 수는 그럼 있겠지만 황인범의 역할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네.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은 최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해서 공을 빠르게 뺏어서 무조건 빠르게 마무리까지 하는 이 빠른 전환이 키워드예요.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착착착 그럼 오지 굳이 말고 뭐- 그냥 한 그렇죠. 번에 그럼 중간에 끊어서 바로 가는 거죠. 여기가 너무 없네. 어쩐지 어제 경기도 계속 롱패스, 키퍼도 계속 롱패스 하던데요. 어제 경기 두 번째 2차전은 더 많이 답답했죠. 자, 클린스만호 1차전 끝나고 홍현석 선수의 생일이었군요 이날. 네. 아, 생일이었는데 홍현석 선수가 ABS 데뷔였나요? 아니 데뷔예요. 데뷔전이죠. 네. 하도 그 벨기에 맞죠. 네네네. 벨기에에서만 유튜브로만 보고 하다가 직접 뛰는 경기는 처음 봤었는데 어땠어요 홍현석 선수는? 근데 이 선수 반응은 꽤 좋은 편인 것 같던데요. 네, 저는 경기를 보면서 헷갈렸던 게 이강인 선수와 홍현 선수 멀리서 볼 때 누가 공 잡았는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만큼 피지컬이 비슷해요. 피지컬도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비슷해요. 둘 다 왼발잡이인데다가 약간 둘 다 홍현석 선수도 약간 그 이강인 선수 특유의 접는 느낌을 많이 쓰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홍현석 선수를 약간 소개해드리면은 중앙 미드필더예요. 이 선수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롤 모델인데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선수예요. 활동량이 매 경기 좋구나. 거의 12km 정도 이상 뛰는 선수고요. 이 선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공격 진영 페널티 박스와 수비 진영 페널티 박스부터 그 사이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의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하다. 근데 이 선수가 저는 가능성을 충분히 있게 본 게 이 선수가 유럽 경험이 그래도 조금 최근 몇 년 쌓이다 보니까 데뷔전 치는 선수답지 않게 여유롭게 경기를 해요. 침착한 침착해요. 충분히 좋은 옵션으로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백업으로 아주 좋은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살이죠, 홍현석 선수가? 한 20, 이번에 아시안 게임 멤버 멤버에 들어가는 거죠? 99년 2000년생 그 정도예요. 아, 예. 근데 이번 A 대표팀으로 온 그렇죠. 거군요. 예. 약간 포스트 이재성 느낌도 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성 선수가 교체됐죠. 네. 99년생이네요. 체격이 크지도 않고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네, 잘하더라고요. 그 왼발 크로스의 질도 좋고요. 홍현석 선수의 재발견이죠. 네. 재발견이 아니라 첫 번째 발견. 첫 번째 발견이죠. 네. 자, 이렇게 1차전을 마치고 엘살바도르는 페루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는 팀이고. 하하. 네, 그리고 또 요새 되게 그 기세가 안 좋았던 팀이더라고요. A매치 5연패 일본전까지 합쳐갖고 아, 사슬을 끊었네. 우리가 끊어졌네. 끊어졌네. 좋은 일 하셨네. 굳이 우리가 굳이 한국까지 와서 아 정말 어제는 이기나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죠. 이겨야 되는 경기고. 네. 근데 마지막 엘살바도르 골이 너무 예술이어가지고 이 그런 프리킥을 찰 줄이야. 그런 프리킥은 정말 데브라이너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수비수 골키퍼 다 정말 힘들어하는 포지션으로 딱 갔죠. 근데 유심히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경기 보면서 그 공간이 보이던데요. 거기로 딱 적절하게 주면은 절로 차면은 그쵸? 뭐. 위험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딱 글로 정말 기가 막히게 찼죠. 물론 네. 잘 차야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비가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근데 그 전에도 프리킥 수비가. 보면은 그 뭐 세트피스 상황 저희가 이제 당할 때 코너 큰기든지요. 그 맨투맨에 종종 놓치는 장면이 꽤 맞아,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갖고 요것도 아마 실점 장면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수비 상황에서의 약속이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킥은 골문 앞에서는 못 막는 킥이거든요. 그렇죠. 골문 앞에서는 자책골이 되는 킥이에요. 그거 막으려고 달려들었다가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미리 차단을 길을 네, 막거나 했어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머리를 못 갖다 대게. 그러니까 그쪽 길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게 아니었나. 그 가운데 쪽을 비우더라도 너무 그 피파 오락처럼 킥이 들어갔어요 거의. 막판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자,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황희찬과 투톱을 맡았고 양쪽 윙백이 바뀌었죠. 네. 김진수, 서령호. 김진수, 서령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박영우 선수가 황인범의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저 이 윙백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페루전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기재 안현범 선수를 쓰면서 이 선수들을 이렇게 활용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두 선수의 선수팀에서 특징이 3백에서 쓰는 풀백이 아니에요. 이 선수들은 윙백이에요. 이 두 선수는 거의 윙포워드처럼 전진해가지고 크로스가 공격 성향이 강한. 그렇죠. 이기재 선수는 왼발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왼발 킥이 좋은 선수고요. 안현범 선수는 정말 빠르게 측면을 직선적으로 맞아, 파고 올라가야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는 스타일. 그런 거 한 번 못 봤어. 안으로 접고 슈팅 때리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들이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못 봤어요. 클린스만 감독 스타일이 풀백들을 많이 올린다기보다 양쪽 측면 윙어들을 활용한 크로스를 많이 선호하는 감독이긴 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썼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약간 전술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를 포백에서 그냥 수비적으로 풀백으로 썼다는 게 이건 실험도 아니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저는 그냥 애매함이 들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이 맞아. 페루전 패배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양쪽 윙백 맞아요. 하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윙백에 오버래핑도 거의 없었던 거. 거의 없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앞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강인 선수의 거의 원맨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그 오버래핑 이런 게 되려면은 호흡도 좀 잘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해서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포백에 포백의 맞는 좌우 김진수, 서령호 선수. 서령호 선수가 울산에서 이제 좌우 다 봐요. 그쵸. 근데 여기 대표팀에서 이제 A 매치 데뷔전을 오른쪽에서 봤는데 서령호 선수 전반 초반부터 이재성 선수와 그 원터치 패스 이강인 선수와도 좋던데요. 네. 공격 연계 능력이 이 선수가 확실하게 센스가 있다라는 센스 있는 능력 보여주고 수비 가담도 좋고 오른쪽 이 선수야말로 이 선수 재발견 아니고 발견. 그렇지 발견이지 네, 어린 선수잖아요. 아직. 잘하던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우승팀 울산의 주전 선수예요. 서령호는 아시안 게임 멤버가 되나요? 나이가? 서령호는 나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와일드 카드로 가야 되는. 그래서 서령호 목표가 선수가 마지막이었죠. 99년생까지 되는데 서령호 선수가 딱 98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올해 서령호 선수가 아마 12월에 입대를 하나 그럴 거예요. 네, 그 합격했죠. 네, 아이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황선동 감독은 뭐 뒤에 황선동 감독은 황선홍 감독은 어디 뒤에 얘기를 쌍둥 하겠지만 감독입니까? 센터 라인을 와일드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딱 조금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늘 보는 네. 공격수다 네, 딱 네, 네. 이렇게 보통 이제 척추라인이 센터 라인을 많이 뽑죠. 네. 와일드카드는.
저는 그래서 서령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그동안 김태환, 김문환 선수가 지배했던 오른쪽 측면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보여줬어요, 경기였다라고 어제. 생각이 들어요. 잘하더라. 그리고 김진수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김진수 선수 1차 그 이번 페루전에 안 나오고 엘살바도르전에 나와서 또 왼쪽 측면에서 좀 좋은 크로스 많이 올려주고 했는데 괜찮대요? 또 조규성한테도 기가 막힌 거 지금 올려주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재성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부딪혔잖아요. 얼굴 킬, 엄청 킬. 부었던데. 네. 아나 골절과 턱뼈 골절로 지금 그래요? 네. 어쩐지 나오는데 너무 부었더라. 그저 그렇게 세게 맞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아 골절 턱뼈가 골절됐다고요? 근데 그 상태로 꽤 뛰었잖아요 또. 꽤 뛰고 후반에 공중볼 경합하고 헤더하고 나서 쓰러져서 내가 못 뛰겠다라고 표시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때 교체할 때 나왔거든요. 김준선 너무 많이 다쳐. 그렇죠. 근데 너무 나오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스스로도 화가 많이 났는지. 김준 선수가 약간 그때 체념하고 나왔던 그렇죠. 게 본인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기 전에 교체 아웃되고 나서 병원 가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받고 와서 믹스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골절됐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아픈데 병원에 인터뷰를 하러 또 왔어요? 이 믹스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선수단 다 같이 시장심만하는 정말 그렇죠. 깡이 이 말이 제일 안타까웠는데 더 이상 다칠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쳤다.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큰 대회 앞두고 항상 다쳐가지고. 김진 선수 발목, 무릎, 그다음에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허벅지 아니에요? 올라오고. 햄스트링. 아, 아니요, 허리 그때는 허리였죠. 맞다. 허리, 뭐 햄스트링, 뭐 예전에 팔 쪽도 다쳤던 거 같고 다 다쳤는데 이번에 얼굴까지. 예. 아, 근데 이재성 선수 너무 그러니까 그게 미워요? 미안하겠다고 너무 그냥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하다가 모르고 친 거라. 둘 다 앞만 보고 있다가 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를 팍 치긴 쳤는데 쳤는데 그게 그게 되는구나. 근데 전반 당시에는 약간 아이싱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후반에 나올 때 보니까 이쪽이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 옛날 그 그러니까.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확 좀 부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확실히 와 근데 부었던데. 아마골절 턱뼈가 네. 잘 이게 그렇게 잘 부러지나요? 그러니까. 뼈가 제일 잘 부러지는 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부상 복귀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됐는데 네, 안 됐죠. 바로 아쉽습니다. 어쩜 좋아. 큰일 났다. 전북도 고민이 좀 있겠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임대 기한이 끝났는데 그걸 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 새로운 기한이 감독이 끝났죠, 왔기 이제. 때문에 이제 알 나스르 호날두의 팀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치료를 그냥 한국에 뭐 어떻게 안 되나? 좀 더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근데 아나골절이면 꽤 가잖아요 이것도. 네. 한 2개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술을 할 것 같고요. 한 2개월 정도 결장이 예상. 올해는 거의 경기를 못 뛰네요. 쉽지 않죠. 김진수 네. 선수가. 알라스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파이팅. 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1차전보다는 전반에는 슈팅도 많이 때려 번뜩였는데 후반에 아예 안 보였죠. 좀- 네 후반에 맞아요. 좀- 후반에 안 보였어요. 전반에 슈팅도 많이 때렸는데 좀 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조준해서 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슈팅을. 그렇죠. 근데 좀 슈팅을 막 이강인이 이렇게 슈팅을 난사하는 경기는 보기 맞아요. 힘든데 1차전보다 훨씬 많이 제가 때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많이 때리는데 답답해서 그랬을까. 약간 제가 든 느낌 그거였어요. 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느낌이지 더 않을까. 강했어요. 네. 특히 지난번에 그 장면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됐죠. 그 페루전 끝나고 나서 그 중계 카메라가 오랫동안 비춰줬잖아요. 그 이강인 고개 숙이고 있는 선수가 장면. 고개 푹 숙이고 진짜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 그 승부욕이 참 장면. 거기서 세니까. 무언가가 느껴져서 이번 그 엘살바도르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마무리를 1차 지라했나? 1차전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에서 축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음 경기에서 꼭 이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강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가 그거였죠. 이게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가장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움직임이 가장 번뜩였는데 뭐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좋았어요. 좋았던 거 없다 그랬죠.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이때까지 뭐 우리나라에 뭐 승부욕하면 떠오르는 선수도 몇 명 있잖아요. 뭐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뭐 손흥민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건 또 되게 또 다른 또 새로운 승부욕이 많이 답답했었나 보다. 네. 확실히 맞아요. 그렇게 슈팅을 막 정말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많이 진짜 때리더라고요. 직접. 어제. 패스보다는 해결하려고. 슈팅을 하려고 했던 골 욕심을 더 부렸던. 그렇게 공간이 전반에 보였죠. 평소답지 않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후반에 확실하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후반에 뛰는 모습이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두 경기 또 연속해서 풀타임이었나요? 네, 풀타임이에요. 두 경기 풀타임을 잘 안 뛰잖아요. A매치 리그에서는. 타임 뛴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다가 A 대표팀에서도 풀타임 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두 네. 경기 연속으로 뛰었다는 거죠. 좀 이강인과 황인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시 들어오겠지만
그런 선수들을 잘 활용한 뭔가 좀 네. 클린스만 감독만의 전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느낌은 얘가 공격의 그 핵심 축이 많아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카드가 많긴 하지, 여기 만들어줄 앞에. 수 있는 선수 이렇게 뭔가 찬스 메이킹에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꽤나 있다 보니까 거기 좀 구심점이 좀 이게 너무 낯익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강인 선수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표팀의 중심이 아직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한 2, 3년, 3년, 4년까지는 더 그렇게 가겠지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최고의 고민은 손흥민 활용법이 아니라 손흥민, 이강인의 조화, 공존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걸로 이제 남은 4년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자면은 페루전은 확실히 못 뛰었잖아요. 스포츠 탈장으로 인해서. 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도 경기 뛸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엘살바도르전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 들어간 게 좀 안 좋았다라고 본 게 클린스만 감독도 되게 프렌들리 하잖아요. 팬 프렌들리, 미디어 프렌들리한 감독이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를 한 번도 안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런 선수의 것 경기력 같네. 자체는 좋지. 못 뛸 상태예요. 손흥민 선수가 뭔가 공을 잡으면 네. 뭔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서 뭔가 공을 좀 누군가에게 연계를 하고 싶어하는 네. 주변을 많이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 트레이닝이랑 뭐 이런 걸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수술하고 2, 3주 정도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특정 슈팅 어떤 특정 동작을 한 뒤에 그 수술 부위를 이렇게 만져요. 아직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믹스존에서도 밝힌 게 겁이 난다. 겁이 난다가 맞나? 겁이 난다가 맞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 겁신한다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시옷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걸까? 미흡 시옷인가요? 갑자기 말해놓고 좀 어색해서 이번에 밝혀졌죠. 지난 8, 9개월 동안 이번 시즌 동안 그 스포츠 맞아요. 탈장 통증을 안고 뛰었던 거예요. 음. 안고 뛰었는데 특정 동작을 할 경우 이게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되돌아보면은 이번 시즌에 교체 아웃될 때 배 쪽 만지면서 벤치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팬들이 모아놓은 그림을 봤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이쪽을 그럼 몰랐던 만지더라고요. 거죠 그때는. 알고 있는데 참고 뛴 거죠. 알고 있는데 시즌 중이니까 그랬나 보다. 네, 참고 뛰었던 거고 손흥민도 어떤 동작을 하면은 내가 통증이 오는 걸 알기 알고 때문에 이번에 하게 플레이하기에 내가 겁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동작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그냥 슈팅이 아니라 어떤 슈팅 동작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뭐 터닝 한다든가 뭔가 이런 동작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투입되는데 언제 투입될지는 경기 상황을 봐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3대0, 4대0 이기고 있을 때 팬서비스 차원에서 한 10분, 20분 뛰게 해줄 케이스로 생각을 했는데 경기 흐름상 이거는 골이 필요한 상황 1대0 이기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들어가면 괜찮겠다 해서 67분인가 투입됐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이거는 약간 경기 흐름을 약간 저는 손흥민 선수 들어가면서 경기 템포를 되게 늦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템포가 안 살아나요. 본인이 직접 공을 잡으면은 치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거나 해야 주변에 되는데 맴돌면서 누굴 줄을까를 그렇죠. 봐요. 여기 계속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늦어지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 나중에 봐요. 거의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아예 그냥 중앙 미드필더 한번로를 찔러주더라고 공을. 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스프린트하거나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팀에 악영향을 좀 준 거죠. 경기 템포를 늦추는. 그럼 선수들의 긴장감도 마지막에 한 골 더 먹을 뻔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저 이해합니다. 그렇게 뭐 부산에서 6만 팬 팬서비스? 네. 그렇죠. 팬서비스 팬서비스 차원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도 잡힐 때마다 뭐 거의 콘서트였어요. 벤투 감독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네. 예, 이강인 선수 아무리 이름을 외쳐도 기억하지 않는 벤투 감독과는 그렇죠. 다르네요. 맞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아쉬운 점만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그린스만 감독의 저는 장점 중에 하나를 본 게 상당히 선수들에게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벤투 감독 우리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쓴 선수만 쓰고 새로 발탁한 선수는 잘 안 쓰고 그런 본인이 훈련에서 검증을 끝나야 경기 내보내는 선수 스타일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가 뽑은 선수들 이번에 A매치 다 대비 썼어요. 4명, 5명 다 썼어요. 맞아요. 슈틸리케 스타일인데. 다 봤어. 그럼 원정 갈 때 다 안 데려가겠는데 보니까 쓸 선수만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봤어.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좋다라고 본 게 뭐냐면은 여기서 검증을 해서 탈락시킬 선수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뽑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아직 여기서 초반이니까. 괜찮다라고 검증받은 선수로는 풀이 넓어지는 거예요. 풀이 넓어지면 우리가 토너먼트 대회를 치를 때
주전들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차전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로테이션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평가전에 평가전답게 쓴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은 맞아. 평가전도 안 지려고 되게 그런 안정적인 그랬죠. 경기 운영이라는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계속 플레이 A를 갖고 다가. 근데 좀 마지막 후반 경기 끝나갈 때쯤 저 클린스만 감독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벤치에. 그 인자한 웃음을 짓던 그 사람이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좀. 감독이 이미 포기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노세현 아버지를 진정한 보는 팬 듯한. 서비스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명언. 근데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선수를 독려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앉아서 이게 두 손 다 다소곳이 모으고 패배를 인정한 듯한 모습은 그 한때 경기가 그 안 끝났는데 폭격기가. 좀 그거는 조금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그 골이 있었잖아요. 네, 이 그 경기는. 골의 만족? 네. 황의조 선수. 골 뭐야? 얘기. 예, 골 얘기. 찌찌뽕? 황의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뭐 야 돌아가지고 바로 때리는. 네. 되게 답답했던 경기 흐름을 좀 뚫어주면서 이 골로 후반전에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러게요. 골은 안 터졌죠. 그래도 뭐 이때까지 그 클린스만호 체제 들어와서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득점한 경우는 없었는데 아, 드디어 처음인가요? 황의조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나온 건 처음이죠. 네, 딱 아. 터트려줬죠.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 공격수 3명을 한 경기에 다 투입하는 건 거의 네, 저도 깜짝. 크리스만 감독은 확실하게 공격 축구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격수들을 활용하는 거는 확실히 너무 좋아해. 근데 근데 골이 안 나는데요? 결과물이 없어서 근데 그렇지. 공격수를 수비에도 활용하니까 문제인 거 아닌가? 어제 저도 막 그 보면서 주머니 얘기했어요. 없어요. 아니 앞에 지금 조규성이 있고 막 황의조 있고 뭐 오영규 있고 이강인 있고 다 있는데 왜 골이 이탈리아- 안 나와? 이찬이도 있고 다 있는데. 막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연장전 보는 듯. 그렇죠. 뭔가 승부사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환의 아무튼 설기현의 황선홍까지 넣었잖아요 그때. 다 넣었죠 그때. 근데 다 넣었는데 교체 없어. 타이밍도 빠르고. 네. 골이 없어. 하여튼 뭐 일단 실험이기 때문에 뭐 결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인 감독으로서 승리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있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팀 사기에도 되게 필요하고요. 4경기째 승리가 없죠. 4경기에서 2무 2패죠. 2패 4골 6실점. 지금까지 경기 실점이 좀 아쉬워요. 지금까지 신인 감독이 이렇게 승리를 못한 경우가 있었었나요? 아,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올. 넘어가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역대 국가대표 대표팀 관련 첫 승. 데뷔전 승리가 가장 늦은 감독은 홍명보와 신태용 감독이네요. 5경기 만에 승리를 했구나. 아 그러면은 감독님 다음에 해야 되네요. 9월 유럽 원정이죠. 유럽 원정 때 신기록을 세우는 건가요? 웨일즈 무슨 신기록? 안돼. 홍명보 감독은 2013년 7월 동아시안컵 호주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상대가 호주, 중국, 일본, 페루가 있었네요. 또 여기. 그러네요. 일단 페루한테는 0대0. 그래도 0대0, 0대0, 2대1로 졌고 0대0 하다가 IT전 이길 만한 팀을 만나긴 했네요. 신태용 감독은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부터 우즈벡, 러시아, 센 팀들하고 계속했네요. 이란, 우즈벡, 러시아, 모로코 전까지 승리를 올리지 못하다가 콜롬비아한테 승리를 센 팀한테 이겼네요. 역대 외국인 감독 중에서 첫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지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이구나.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일단 승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경우가 당연히 하지만 승리를 빨리 한 경우가 많았죠. 또 뭐 다른 근데 진짜- 경우는 뭐 홍명보 감독님과 심태용 감독님은 다들 알다시피 이게 소방수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팀이 좀 만들어진 전열이 상태? 가다듬어지지 음. 않았을 때 왔었던 상황인 건데. 그건 벤투 감독님은 정말 안 홈에서 졌어요. 안 졌네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네. 홈깡패. 네. 와, 슈틸리케 19승. 감독도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성적은 가틸리케로 불렸어요. 가틸리케로 네. 2차 예선 때까지는. 슈버지. 차장했었지. 벤버지. 클린스만 감독은 2무 2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벤투 감독님의 이 홈 경기 또 성적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죠. 딱 1패만 했어갖고. 19승 6무 1패. 진짜 이렇게 보니까 홈에서는 브라질한테 빼고 안 졌네요. 네.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꽤나 강팀도 만났긴 했었거든요. 홈에서. 그렇죠. 네. 벤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하죠.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골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넣고 그렇죠. 한다면 공격 축구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물론 뭐 이렇게 두부 칼 자르듯이 뭐 공격진, 수비진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뭐 그 공격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상 뭐 손흥민 선수 빼고는 거의 웬만한 베스트 멤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격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공격 축구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평가전은 이제 9월인가요? 네. 9월 유럽 원정 2연전을 유럽 원정. 있고요. 웨일즈만 현재 확정이 됐고 나머지 한 웨일즈. 팀은 유럽 팀은 힘듭니다. 일정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다른 대륙 팀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그쪽 가능성이 있죠. 그때 예. 뭐 북중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정찬 네네. 있었던 것 그러니까 유럽 팀은 안 되고요. 네네네. 네.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엘살바도르가 일본한테 6대 0으로 졌잖아요. 네.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화이팅.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9월에 화이팅. 진짜 하면 9월이 중요해질 되죠, 것 같아요. 9월에 또 중요한 팀 아시안 게임이 있죠. 네. 소림 축구의 줄부상 앞서 얘기를 했지만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좀 심했죠. 야 중국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중국은 참 축구를 못한다 정말 보면서. 네. 그 인구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 보면 투자에 농구 빼면 거의 구기 종목을 다 못해요. 팀 배구가 스포츠? 여자 스포츠가 좀 괜찮나? 여자 스포츠 남자 스포츠는 진짜 구기 종목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배구도 그렇고 핸드볼? 구기 종목이라고 단체 종목. 단체 종목. 단체 네. 구기 종목. 아니 날 중국 축구 보는데 1, 2차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선수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많이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들은 태클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태클 들어오는데 태클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발바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 발바닥으로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이 멀리서 태클을 시도하면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통 발을 마지막 순간에 접죠. 접죠. 근데 이 선수는 선수 바로 앞에서 들어가서 선수를 지나가요. 네. 태클이. 그럼 선수는 발에 안 걸리더라도 몸에라도 걸렸어. 그렇죠. 뒹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발바닥으로 들어가는 태클이 실패한다. 그럼 나머지 왼쪽 발로 차더라고요. 다시 또. 그 2차적으로. 이 정도로 더티한 축구 예전에 중국 축구랑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시세 선수도 황선홍. 있고 황선홍 선수 시절에 너무 당연한 십자인대 그때 다쳤었죠. 네. 그리고 저기 덴바바 선수는 정강이뼈 고절 무서워서 하겠어요. 아니, 이거 축구를 어디. 어떻게 하면 정강이뼈가 골절돼요? 다분한 태클이 시세 계속 선수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정강이로 들어가면 이청용 선수도 한번 당했었고. 이청용 선수는 프리시즌에 톰 밀러라는 선수의 발바닥에 그렇게 다쳤었던 아 거고. 발바닥을 누가 그렇게 쓰래? 정강이는 진짜 많이 다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걸 일부러 가서 갖다 박으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더 아쉬운 게 이런 걸 심판이 제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더 확실하게 주고 막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같은 사람들끼리 뭐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이런 경기에서 특히 첫 경기는 경고 한 장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와, 이 선수들이 실려가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 나오니까 아 이게 요게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중국 팬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 축구 그 C리그 있잖아요. 프로리그. 거기서 심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축구 리그에서 워낙 그런 큰 부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선수들 프로축구 아까 뭐 자체에서 그렇죠. 그렇죠. 프로축구 자체에서 그렇게 심판들이 이거에 관대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거에 대한 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 선수를 배려하거나 이렇게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그거를 대표팀 경기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프로에서 약간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도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네.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이런 또 이 지금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니 소림 축구라는 말도 너무 예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보니까. 네. 소림 축구가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근데 얘기예요. 이 말 너무 네, 예뻐 그래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살인 태클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죠. 그래서 좀 거친 말인 것 같긴 한데 예, 진짜. 그래서 뭐 이게 저 경기를 보는데 이게 경기력을 보고 아 우리 선수들 이런 플레이가 장점이구나 뭐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상대 선수가 거칠다 보니까 뭐 우리 선수들 플레이는 그 자체로도 잘 안 나오고 이게 경기를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경기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황선홍 감독도 전방 압박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이번 두 경기에서. 그런데 전방 압박을 하는데 수비진들과 미드필더진이 같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커요. 아, 이 간격이 간격이 너무 커서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였고요. 측면에서 파고 들어가거나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 그거를 뭐 저기 주로 송민규, 양현준 그다음에 또 2차전 누가 뛰었죠? 뭐 고영준 선수도 많이 하고요. 그 모습을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황선홍호가 측면에서 중앙까지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게 약해요.
측면에서 크로스는 올려서 중앙으로 가긴 하는데 골대 기준으로 페널티 박스 사이드 있잖아요. 그쪽이 가장 위협적인 지역인데 그쪽으로 연계되는 패턴 움직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되게 단순한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한 축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볼을 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부상 그 거친 반칙에 당할 가능성이 더 높죠. 높아지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이 좀 이동을 전개가 돼야 되는데 1차전은 뭐 엄원상 선수가 워낙 후반 교체 투입됐죠. 네, 네, 후반에 후반에 들어갔죠. 교체 교체 투입돼서 투입돼서 뭐 3분 만에 두 골 넣었나요? 네, 원맨 쇼를 펼쳤죠. 야 스피드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아 원상이 날아 올라야 되는데 마치 동네 축구에 온 프로 선수처럼 거의 중국을 거의 뭐 그냥 갖고 거의 놀았죠. 그 느낌이었어요. 이 가기 전에 K리그 경기에서 그때 한 70m 질주 네. 넣었잖아요. 그걸로 선수가 확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폼이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들어가자마자 그 좋은 폼을 그대로 다 보여줬죠. 다 보여줬죠. 근데 솔직히 엄원상 선수의 부상 장면은 중국의 거친 태클이라고까지는 파악은 안 돼요. 그건 그렇죠. 선수의 운이 조금 나빴다. 네. 운이 좀 안 안 좋았죠. 좋았죠. 지금 울산 너무 울상이에요. 울산이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의 폼이 너무 좋았던 상황에서 지금 6주에서 8주 나왔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던 엄원상 선수가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다라고 해요. 수술과 재활. 근데 수술하게 될 경우 더 길어지죠. 재활이 길어져.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지금 재활을 선택했고 재활이 6주에서 정확히 8주예요. 다친 부위가 발목 오른쪽 인대. 발목 인대, 발목 어떻게 됐대? 인대가 찢어졌대요? 파열. 인대 파열. 네. 근데 수술할 정도래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재활 열심히 하면 돼. 제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수술과 재활의 차이는 재활은 뭐라 하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은 좀 짧아지는데 100% 완치가 안 되는 상태고요. 되죠. 수술은 예를 들어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지만 완전히 이걸 완벽하게 완치돼서 치료를 하고 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뭔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재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엄원상 선수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울산 입장에선 반가운 건 아니죠. 울산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잠깐 K리그 몇 경기 뛰고 또 아시안 게임을 차출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주합회도 재활해봤잖아요. 네. 전 다행히 수술할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술할 인대가 찢어진 않았다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도 선수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깨 부상이라든가 인대 늘어나는 것 정도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좀 늘어나도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뛰질 못한다 뿐이지. 그냥 전 파열된 채 사는데 지금 그냥 계속 살아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도 이제 파열된 채 선발. 파열된 채 약 먹고 살아 네, 그냥. 파열된 채 살아요. 네. 그리고 엄원상 선수. 뭐 부상 선수 얘기하자면은 조용욱 선수는 어깨. 어제 들어왔을 때 어제 공항에서 만났을 때 어깨가 이제 탈구 뭐라 어깨가 하죠? 빠졌대요?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했는데 이제 정밀 검진을 해봐야 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빠지면서 다른 부위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차이인 거고. 예. 그래서 크게 장기화될 부상 같지는 않고 고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좀 눌린 케이스죠. 저는 처음에 저 정도면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검진은 이제 들어와서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포항 구단 관계자 통화해보니까 본인과 통화를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타박상 정도일 것 같다라고 다행이네요.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정밀 검진을 해봐야 돼요. 십자인대는 해야 되는 조용욱 거죠. 선수가 원래 어깨 탈구가 좀 자주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빠지는 사람들이 자주 빠진다고 그렇죠. 하긴 그렇죠. 습관적으로 한 번 빠지면 습관성이라고 자주 빠지죠. 네. 박주영 선수가 그랬죠. 그렇죠. 습관성으로 그 선수들은 나중에 경기 빠지면요 본인이 껴놓고 다시 네, 경기해요. 제가 껴요 이렇게. 네. 습관성인 똑하고. 선수들은. 네. 자, 2차전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되게 활발하게 네.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도 무지하게 태클에 진짜 뒹굴었어요. 초반부터 그냥 진짜 다칠까봐 너무 걱정 많이 됐어요. 전못 뛸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근데 다시 그러니까. 또한 2, 3분 있다가 그 태클은 정말 그냥 발을 든 채로 끝까지 갔잖아요. 그 발목을 겨냥해서 아예 아니 그것만 연습하나? 이게 전반전에 그렇게 원더골 한 개 넣어주니까 이게 더 도발로 느끼는 건지 진짜 너무 1차전에 네, 그렇게 넣으니까 이제 2차전에서 얘를 더 막 빡세게 압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나쁜 것만 배웠어요, 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황선홍호는 지금 정우영 선수 있죠. 고영준, 고재현, 그다음에 1차전에 뛰었던 저 양현준 선수, 그다음에 송민규, 엄원상까지 이선 진짜 최강이에요. 이산 조합은 최강이고 거기에 지금 이강인 이강인까지 선수까지 오면. 합류할 수 있고 홍현석 선수까지 올 수 있어요. 멤버 좋은데? 지금 이선은 심지어 국가대표로 뽑히고 있는 엄원상 송민규 선수도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선 자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본 거는 최전방 공격수 조영욱이 2차전 뛰었고 1차전 천성훈 선수가 뛰었고
또 교체 조용 선수 대신 교체 들어간 선수 박재용 선수요. 예, 박재용 선수 장신 공격수더라고요. 예, 있는데 7연방은 확실하게 지금 와일드 카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황선홍 감독의 마지막 고민은 오현규 선수 김민규. 아니죠. 다른 기유로 오현규 선수예요. 아 오현규 괜찮네. 오현규 선수가 나이 돼요. 근데 지금 상무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셀틱에 입단해서 셀틱에 지금 또 감독이 로저스 감독으로 바뀌었고 로저스 감독 바뀌기 전에 이미 황선홍 감독이 셀틱에 한번 다녀왔어요. 아시안 게임 차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감독이 바뀌었고 또 이 부분을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죠. 오영규 선수가 치전방에 쓴다면은 와일드카드 고민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치전방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와일드카드는 치전방에 무조건 좀 써야 되는 상황 같고요. 두 경기에서 바뀌지 않은 조합이 중앙 미드필더 정우현, 김몽수 조합이에요. 이 부분 선수 잘하더라고요. 두 선수가 잘해요. 광주 정우현 선수 광주 소속이고 이 선수가 저기 어디입니까? 누구죠? 엄원성 선수 골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선취패스 그쵸. 넣은 선수거든요.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선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황선홍 감독이 두 선수를 두 경기 연속을 했다는 건 마지막 이 선수들 두 명에게 기회를 줬다는 건데 들어와서 인터뷰를 할 때 확실히 나는 이 중앙 척추 라인을 와일드 카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도 와일드 카드를 분명히 한 자리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자리죠. 그 자리는 누가 지금 백승호 백승호. 선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아 백승호. 백승호는 군대 안 갔죠. 군대 올해 아직 안 12월 됐죠. 달에 군대 갑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됐어. 백승호가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최전방 중앙 미드필더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중앙 수비. 아니야, 중앙 수비는 이- 제 생각에는 은근히 선수들 좌우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이상민, 김태현에다가 이한범, 또 김주성 김주성 선수 이번에 A 대표팀 발탁됐지만 김주성 선수도 나이- FC 서울 주전인 선수잖아요. 김주성 선수도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박규현 선수도 원래 여기 멤버였는데 중앙 또 쓸 수도 갔거든요. 그 선수도 원래 중앙 수비 출신하다가 왼쪽 풀백 변신했는데 다 쓸 수 있는 선수고 중앙 수비 좌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앙 수비를 쓸지 골키퍼 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골키퍼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광현 선수가 잘했는데 그 특히 공중볼에서 몇 차례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더라고요. 특히 누구? 이광현 선수가 이게 아, 그럼 펀칭 누구를 쓰고 싶어요? 뭐 그래도 뭐 좀 애매하긴 하네요. 송범근 선수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김승규 조윤우 선수가 오는 것도 좀 약간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송범근 선수 정도.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와일드카드 5장 쓰고 싶다 농담으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서 그게 본인이 현재 이제 이 팀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좀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겠죠 현재로. 21명이에요, 18명이에요. 22명입니다. 22명. 네. 아, 22명. 와일드카드 3장. 사실 근데 팬들한테 진짜 뭐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아까 뭐 이선 라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뭐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큰 구멍 없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 진짜 좀 이 메달 특히 금메달이어야 되겠죠. 꼭 딸 수 있었으면. 아무튼 9월이 뜨겁겠네요. 한국 네. 축구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 또. 부상 선수들이 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A 대표팀에서도 또 다친 선수가 꽤 있어갖고 안현범 선수도 다쳤죠. 중국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이라 거칠겠죠. 그렇죠. 아, 그 편파판 이게 지난번도 베이징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아 좀 그런 같은 조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아, 왜? 네, 아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 토토하고 끝낼까요? 오랜만에 K리그가 재개되네요. 오랜만에. 아, K리그 이제 그 우리 20세 이하 선수들. 아, 네. 그쵸, 그거 네, 봐야죠. 또 봐야죠. 아유. 자, 갑시다. 수원 삼성대 서울. 야 서울 서울. 황희조 선수 가기 전에 넣어주시고 가시죠. 마지막 경기인가요? 네. 사실상 마지막 그런 것 경기죠. 같더라고요. 보내줘 이제. 아, 서울. 제주 대 대전. 대전 배준호. 아, 외준호. 그럼 저도 대전 할래요. 푹신 대전. 전 무승부 예상합니다. 광주 대 전북. 아, 전북 선수 좋은데. 전북이 새 감독님 새 오늘 첫 감독님 경기죠. 오시죠. 네, 첫 경기죠. 그러면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감독발. 허니문 그거 있잖아요. 오픈발. 그럼 전 전북 할게요. 저도 전북. 저 광주. 저도 광주. 울산 대 대구. 엄원상이 다쳤어요. 근데 그래 엄원상이 다쳤지만 그래도 울산이잖아요. 박호. 아니, 많아요. 아니 근데 엄원상 선수가 정확한 동일 포지션은 아니지만 이동경 선수가 임대 복귀했어요. 아, 맞아, 맞아, 복귀했어요. 맞아. 맞아. 아, 이동경 선수가 독일에서 2부 리그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서 돌아왔죠. 울산. 울산. 아 죄송합니다. 이동경 선수가 2경기는 못 뛰어요. 7월 아. 1일부터 뛰죠. 등록. 네. 그래도 울산. 그래도 울산. 울산. 저 무승부. 울산 대 대구를. 인천 대 포항입니다. 포항.
고영준 선수가 못 뛰지만 포항. 저는 무승부. 인천. 수원 FC 대 강원. 이것도 오픈빨이잖아요. 그러네요. 강원은 그건 제가 좀 다 오픈발로 이겼으면 가겠습니다. 이승원 강원 선수가 뛰겠죠? 뛸 것 브론즈볼 같더라고요. 이승원 그러네요. 선수가. 강원. 네, 강원. 같이 그 무슨 기자회견 비슷한 거 하시는 했죠, 거 했죠. 같은데. 인조한 네. 감독하고 같이 했죠. 네, 수원 FC. 자, 강원. 그래서 수원 FC. 저는 그래서 강원. 자, 다음 주에는 K리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아.